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신경양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한 두세 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양 특강이라는 거가 왜 개설이 되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을 이제 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던 분들은 다 이걸 아세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분들은 뭐 행정학 늘 뭐 그런 문제 나오겠지. 뭐 좀 방대하고 어렵다고 하고 하니까 초심자분들은 전혀 그걸 이제 모를 수가 있는데 이미 시험을 한번 봤거나 뭐 붙었거나 떨어졌거나 경험을 해본 분들은 요즘 행정학 시험이 달라지고 있구나. 참 달라지네. 이 종전의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좀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경향 특강 제목은 행정학 출제 경향이 최근에 달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뭐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종합을 해 보면 이제 A급, B급 위주의 문제의 출제 비중이 많이 좀 줄고 C, D급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추세예요. 우리가 신경향이라고 말은 하지만 신경향은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이제 높게 느껴지는 거죠. 늘상 했던 뭐 봤던 그런 정형화된 기출문제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이제 보였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피부로 느끼기에는 체감 난이도가 이제 높아진 거죠. 그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A급, B급은 저희가 입문 때부터 요거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출문제도 요거 위주로 하고 또 나중에 동형 문풀도 그렇고 아무래도 A급, B급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봤던 거니까 익숙해져 있는데 C급, D급은 이걸 이론 강의를 듣지도 않고 시험을 보는 분도 계시고요. 심화 강의도 아예 안 듣고 아니면 기출문제 때 약간 살짝 들었거나 아무래도 조금 비중을 덜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신경향이다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신경향이라는 개념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나 이제 기출 위주의 비중이 조금 주는 그런 추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요번 국가직 고급 요번 올해 국가직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기출문제 비중이, 심지어는 지난 3월 달에 서울시 7급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됐어요. 20%.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시험이든지 기출문제의 비중이 50% 미만입니다. 절반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것 또한 시험을 이미 보신 분들만 느끼시는 거죠. 기출문제 비중이 몇 프로다 할 때 선생님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40%다 50%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100%다 90%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 기출문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 있었던 지문이 한 문제 정도 한 지문 뭐 그 정도 들어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저는 기출문제라고 안 봅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접해 봤는데 요 문제는 그 기출문제로는 풀 수가 없더라. 그러면 그거는 기출문제로 분류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기출문제에서 지문 하나만 같게 나와도 그게 기출문제다. 그 문제를 가지고 풀어봤지만 이 문제는 전혀 풀 수가 없는데 그거를 기출문제에서 나왔다라고 분류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100% 나왔다 뭐 다 나왔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은 제 생각인데 기출 위주로 강의를 쭉 진행을 하셨거나 아니면 좀 암기 위주로 단편적인 암기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그 강의를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혹시 그런 그 통계치를 그렇게 잡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그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도 지금 나오는 이 문제가 물론 기출 지문이 한 문제 거기 있었지만 풀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거는 새로운 문제인 것이죠. 아니면 최소한 기출의 변형이라고 하든지. 이걸 기출 문제로 다 분류를 해서 100% 기출 문제 나왔다. 그 말은 결국 기출 문제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생들이나 시험을 본 학생들한테 정말 그걸 기출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기출문제 아니죠. 아니죠.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초심자분들은 뭐 그런 내막을 잘 모르실 텐데 시험을 이미 한번 보셨던 분들은 기출문제 비중이 많이 줄고 있구나.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이것도 또한 신경향이라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개정된 법령 이런 데서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좀 나오죠.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이거 나왔잖아요. 물관리 기능을 뭐 일원한달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최근에 개편된 것들 그다음에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뭐 금품 수수 인정 범위 예를 들어 뭐 선물은 5만 원 그다음에 식사는 3만 원 그다음에 경조사비는 전에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5만 원으로 이렇게 준 거 이런 것들 행정학은 아무래도 시사적인 거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된 그런 법령 문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신경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종합형 문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 옛날에는 어떤 문제라는 게 뭐 공공선택 이론 하면 딱 그거 하나 그다음에 신제도주의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내고 근데 요즘은 그 이론의 변천 순서라든지 그다음에 이론을 전부 엮어서 종합해서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예, 우리가 행정 이론편도 그렇지만 정책도 그렇고 조직론도 그렇고 인사제도도 보면 인사제도 이론 그걸 다 종합형 특히 예산제도 지방자치론까지 심지어는 예, 종합형 문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달랑달랑 이렇게 암기하거나 해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이제 어렵거나 이제 풀 수 없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 얼개나 퍼즐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신경향이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또 법령 조문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법령 조문 문제.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인 조문들 아주 깊이 있게 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 굉장히 그거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고 지엽적인 문제로 느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강론 문제도 있어요. 강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강론은 그 뭐 정책학, 조직론, 인사, 예산, 자치 이렇게 해서 깊이 있게 아주 파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학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총론이나 개론 수준으로 9급의 우리 행정학 과목이 정식으로 행정학 개론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사, 예산, 조직 이렇게 강론에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어떤 논문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문제를 내는 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이제 몇 문제는 꼭 내는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강론 문제. 자, 그다음에 아까 시드급. 그러니까 요런 정도. 요런 식의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작년 하반기 문제들 금년 상반기, 작년 상반기, 올해 문제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런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요즘 행정학 공부하고 합격하거나 시험 본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행정학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한마디로 단편적인 암기나 기출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는 절대 60점 또는 70점을 못 넘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한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여러 학생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단편적인 암기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다가 60점대를 넘지 못하고 4년간을 고생하다가 작년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선행정학으로 공부한 학생이 5년 만에 60점을 넘지 못했대요. 4년간. 근데 이제 올해 드디어 90점, 95점 행정학을 그런 식으로 맞아서 이제 올해 합격을 한 학생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여기 지금 보면 저희 사이트에도 그런 그 학생 인터뷰 같은 게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근데 비단 그 학생한테만 제가 들은 얘기 아니라 합격한 여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행정학을 암기 위주로 이렇게 했다가 70점, 60점 넘지 못하고 이제 선행장으로 다시 옮겨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 끝에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초심자분들은 이런 거를 모릅니다. 한번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거나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아는데 그럼 이미 1년, 2년 이제 호송세월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젊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젊음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이게 또 한 번 1년 2년 이게 잘못 꼬이게 되면 그걸 바로 잡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생하지 않고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그 한마디로 이제는 이해 위주로 흐름과 이해 위주로 체계를 잡아주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 이런 문제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향 문제라 그래가지고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다 예상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다 발굴해서 그거를 뭐 공부해서 그러면 행정의 범위가 안 그래도 넓은데 너무너무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향 문제라 그래가지고 그걸 딱 예상을 하고 추적을 해서 그걸 공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범위는 그렇게 넓히지 않더라도 이해 위주, 흐름 위주, 전체적인 흐름이죠. 퍼즐이 딱 맞춰지는 듯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상당 부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주로 공부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주로 공부를 막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주로 해라, 이해주로 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해주로 가르쳐주는, 이해주로 서술되어 있는 책으로 이해주로 가르쳐주는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주로 공부를 하게 되시는 거고, 반대로 아무리 본인이 이해하려고 해도 암기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수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 최근에 어떤 신경향 문제가 나왔는지 문제를 한번 몇 개 보고 나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금년도 국가직 9급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 옳지 않은 것. 자, 예를 들면 신경향 문제가 뭐 이런 거다. 이게 제가 몇 문제만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달달달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대처하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게 올해는 나왔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신경향 문제가 또 나오고 신경향이라는 건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해와 흐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어떤 문제가 좀 그런 문제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사이버네틱스, 옳지 않은 것.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합리 모형과는 반대되는 모형이거든요. 반합리 모형.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모든 정보 모든 걸 광범위하게 탐색을 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정보가 계속 수시로 변할 때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서 제어하고 한류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적응을 해 나가는 적응적 의사결정인데, 그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 프로그램화가 돼 있어요. 프로그램화가. 그래서 광범위한 대안을 이런 것처럼 광범위한 대안을 탐색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한정된 대안, 한정된 정보, 그다음에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적응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흔히 저희가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공부할 때 수업 때 제가 심화 수업 때 설명드리는 이해가 실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예요. 실내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거 제가 수업 때 제가 실제 사례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실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서 이 사이버네틱 모형은 어떤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중요 변수를 항상 바람직한 상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의사결정 과정을 자동화시켜 놓는, 프로그램화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제도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요즘 좀 폭염에 시달리고 있지만 바깥 기온이 몇 도가 됐든 간에 실내 온도는 항상 20도가 되도록 유지를 하자. 여러분들 보일러 또는 냉방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자, 겨울에 보일러가 실내 온도가 항상 바깥 기온이 몇 도가 됐든 간에 20도가 되도록 유지를 하자,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자동으로. 그러면 만약에 실내 온도가 15도로 떨어졌다 하면 이게 자동으로 보일러가 감지를 하고 가동을 해요. 자, 5분 정도 가동을 하면 5도가 높아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SOP예요, SOP. 그러니까 5분을 자동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5분을 가동했더니 5도가 높아질 줄 알았는데 3도밖에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18도잖아요. 18도면은 아직도 부족하다, 춥다. 그래서 2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3분 또 자동으로 가동을 해요. 2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에 3분을 가동했던 전례가 또 SOP가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1.9도가 높아졌어요. 1.9도가. 자, 그러면 이제 총 19.9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20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 됐다, 이제 더 이상 가동하지 말자 하고 보일러가 딱 이제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약에 몇 번 경험하잖아요. 처음에 보일러가 새 것이었을 때는 5분 가동해도 5도가 올라갔는데 이제는 8분을 가동해야 4.9도가 올라가네. 이런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SOP가 바뀌는 거죠. SOP가 쉽게
자주 바뀌진 않지만 이제 좀 뭐 바뀝니다. 전혀 안 바뀌진 않죠. 그러면 새로운 SOP가 이제 만들어진. 나중에는 5도를 높이려면 이제 5분이 아니라 8분을 가동하게 된 그런 또 매뉴얼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 모형은 합리 모형과는 달리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정보를 계속 제어하고 피드백해서 그때그때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러나 한정된 대안과 정보 그런 걸 탐색을 하는 한정된 목표, 변수, 대안들만, 모든 대안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적응을 해 나가는 적응적 의사결정 모형, 이게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 개념만 정확히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어떤 걸 외우지 않아도 이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게 되는 거죠. 자, 1번 맞고 주요 변수가 실내 자동 온도가 일정한 상태 20도로 유지되도록 적응하는 의사결정이다. 광범위한 이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불확실성을 통제하는데 이 통제하는 방법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해 나가는 거죠. 합리 모형은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이 반합리 모형이나 사이버네틱 모형, 회사 모형, 뭐 이런 모형은 전부 회피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이제 통제하는,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만 확실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신경향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데서 다 점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문제를 이제 선별해, 최근에 그런 문제 중에서 이런 신경향 문제를 선별해 왔는데요. 자, 살라몬, 이거는 제가 수업 때 살라몬의 정책 수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고, 심화 수업 때나 문제 풀이 때도 많이 이제 언저리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오던 부분이었어요. 살라몬의 정책 수단, 직접적 수단. 직접적 수단이라는 얘기는 직접성이 높은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직접성이 높은 수단이 있고 중간인 수단이 있고 낮은 수단이 있죠. 근데 직접성이 중간 정도라고 정도 되면은 이걸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하지 않지요. 보통 높아야죠, 직접성이. 근데 우리가 살라몬의 정책 수단이요, 강제성이 높은 수단, 그다음에 직접성이 높은 수단, 이 두 가지 좀 다른데요. 네, 이거를 뭐 높다, 중간이다, 낮다 이걸 구분해서 표로 지금 설명된 게, 소개된 게 있죠. 우리 기본서에도 설명이 돼 있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걸 다 외울 수 없고 그렇게 가지고 공부할 수 없고, 제가 심화 수업 때나 입문 때도 그런 말씀드리지만 강제성이 높은 게 서너 개가 있다. 그리고 직접성이 높은 거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3개를 더 합쳐야 된다. 요거만 알면 된다. 나머지는 다 직접성이나 강제성이 낮은 거니까. 자, 우선 강제성이 높은 수단에 뭐가 있냐면 정부 소비.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해서 소비하는 방법. 자, 그다음에 법을 정부가 만들어서 집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부가 규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을 설립을 해서 정부 소유 공기업을 만들어서 정부가 하는 방법. 이것도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4대강을 하는데 정부가, 국토부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자공사를 만들어서 맡기는 것도 직접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강제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 살라몬은 이 법, 요거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내 학자들은 법도 직접 하는 거,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직접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것도 집어넣거든요. 근데 살라몬의 유형에는 요게 이제 없기는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이건 강제성이 높은 것이고, 강제성이라는 것은 강압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직접성은 정부가 직접 한다는 뜻인데, 직접성이 높은 수단 하면 여기에 3개가 더 추가돼요. 그걸 꼭 아셔야 되는데, 3개가 뭐가 추가되냐면 공적보험. 여러분, 공적보험이라는 게 산재보험, 건강보험 뭐 이런 겁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그 다음에 또 뭐 상해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공적 정보라는 게 있어요. 공공정보. 정부가 직접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자금을 대주는 직접 대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적보험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공공보험. 4대 공공보험이 있죠. 그 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거. 이건 정부가 직접 자금을 대주는 거. 이런 거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도 다 직접 하는 거에 포함돼요. 이런 거 다.
다 포함되는데 다만 요 규제가 이제 경제 규제만 요거는 직접 규제에 들어가요. 경제 규제만. 사회적 규제는 직접성이 중간 정도. 그래서 좀 낮은 걸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제는 정부가 인가, 허가, 특허, 뭐 신고 등록 이런 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내주는 거니까 직접 하는 거죠. 사회적 규제라는 거는 이건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거나 뭐 시민단체가 하거나 하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정부가 꼭 그걸 직접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적 규제에 비해서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인가, 허가, 특허 이런 거 직접 내주는. 그래서 직접성이 높은가 하면은 여기 네 가지 또는 세 가지에다가 요 세 개를 합친 거예요. 그리고 규제가 이게 이제 경제적 규제가 되는 거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살라모니 정책수단이 매우 복잡한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르면 또 안 돼요. 모르면. 요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답이 뭘까요? 요 문제 답. 자, 기업, 조세 지출 이거는 직접성이 조세 지출은 낮은 겁니다. 중간인 겁니다. 중간. 우리 기본서 보시면 경제 규제 이거는 높은 거죠. 요거는 들어가야 되고 정부 소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 이거는 중간이에요. 중간인 거를 직접적 수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 이거는 직접성이 높은 거죠. 보조금 이거는 직접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에서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면 답이 3번인 것이죠. 3번. 그러니까 이 문제도 뭐 평이하게 늘 나오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정확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자, 이런 문제는 심화 수업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인문만 가지고는 좀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신경향 문제는 우리가 인문에서 들었던 A급, B급하고 뭐 그런 것들은 신경향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가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니까요. 자, 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로 한다. 이거 국가나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고. 2번 의원들의 사직을 의회 의결로 허가할 수 있는데 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못한다. 찬반이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네요. 찬반 같으면은 부결된 거 본다. 이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의장이 우리나라는 지방의회든 국회, 중앙위 국회든 캐스팅 보트를 갖지 못합니다. 캐스팅 보트 제도가 없어요. 우리는 찬반 같으면 일단 부결이에요. 그런데 의장도 다른 의원하고 똑같이 의원 중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표결권은 갖죠. 표결권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가 수업 때 캐스팅 보트는 없다라는 얘기 합니다. 수시마 수업 때. 그거만 잘 들었더라면 다 해결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신경향 문제 같은 경우는요. 4개 지문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해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신경향 문제까지 4개 지문을 다 알 정도로 공부를 우리가 한다면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행정학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고 신경향 문제는 그래도 다 모든 지문을 다 알지 못해도 한두 개 지문은 알 정도로는 공부가 돼야만이 답을 알 수 있어요. 답을 알 정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3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제가 캐스팅 보트 제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문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의장은 의결해서 가부동수일 때 캐스팅 보트를 가지지 못하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찬반 같으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걸 표결권이라고 할 게 아니라 캐스팅 보트를 갖지 못한다. 그걸 이렇게 이제 바꿔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죠. 전문 경력관 제도 옳지 않은 거. 금년도 국가직 9급인데요. 여러분들 전문 경력관은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나 심화 때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도 저는 기출문제만 딱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여기까지 좀 봐둬야 됩니다 하고 약간 언저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동형 못 풀 때도 하고 기출 때도 하고. 전문 경력과는 제가 이런 거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나라 직위분류제가 일반직 공무원들은 직위분류제가 그런 대로 상당히 돼 있습니다. 특정직이나 정무직들은 뭐 좀 덜 됐거나 안 됐거나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직위분류제가 그런 대로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전문 경력관들은 이게 직위분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문 경력관은 그게
순환 전보가 곤란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돼서 장기 재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전문 경력관직으로 지정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지정이 되면은 이건 일반직과 마찬가지의 직류, 직렬, 이런 직군 이런 분류가 적용이 안 돼요. 물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폐직이 되었다든지 직제 개편이 됐다든지 뭐 하면 전직 시험을 거쳐서 예외적으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을 시킬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경력직 전문 경력관 그 범위 내에서만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 직종이 있어요. 그게 전문 경력관직. 직위분류제가 적용이 안 되는 유일한 일반직 공무원이다. 그러나 신분은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경력직이에요. 경력직. 그 정도만 알아도 전문 경력관을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전문 경력관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또 직군, 계급, 직렬 분류가 적용이 안 된다. 이것만 아셨더라도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번. 그 정도를 노리고 출제원이 문제를 내는 거고, 우리도 그런 정도라 해야 되는 거지, 공부를. 이걸 뭐 상세히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2번이 문제도 답이 됐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전범호 평가 제도인데요. 이게 전범호 평가 기본법에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걸 법령 문제다. 이제 이 문제가 대처가 안 되는 그런 틀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수험생들이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뭐 법령에서 깊이 있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려도 된다, 못 맞춘다, 틀려도 된다, 못 맞춘다가 아니라 못 맞힌다, 못 맞힌다. 또 이선재 선생님이 알면 또 혼납니다. 못 맞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이 세상에서 틀려도 되는 문제는 없어요. 다 맞춰야죠, 이왕이면. 다 맞추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법령에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응용 문제예요. 법령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전범후 평가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 기주로 공부를 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우리 전범후 평가의 종류에는 중직 특공이 있다. 이거 공부 많이 했잖아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특정평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평가,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중직 특공.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부, 처, 청에 대한 평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 시나 군. 특정평가는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총리가 직접 하는 거죠. 요거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고요. 그런데 보시면 김포시와 도로교통단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김포시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직특공 안에 포함되니까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가 원칙입니다. 자체평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죠. 그럼 당연히 관세청장, 국세청장, 뭐 청은 중앙행정기관이니까 관세청이 아니라 조달청장이라고 해도 되고 특허청장이라고 해도 되고 행안부 장관이라고 해도 되고, 좌우간 부, 처, 청 이게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이 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거는 알면서 이게 부, 처, 청이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걸 모른다면 그거는 전혀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평가기본법에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 뭐 특허청은 운영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부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거는 이런 게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하면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인 걸 알아서 이걸 응용해서 푸는 거지, 이게 무슨 법령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맞는 거죠, 2번도요. 자, 그 다음에 4번 정부평가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2사람으로 해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당연직 위원이 3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가는 그게 누구냐면 기재부 장관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재부 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얘기를 합니다. 수업 때 얘기를 하고.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다. 근데 행안부 장관은 정부업무평가, 총리실에 설치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지,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밑에 두긴 두는데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민간위원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행안부 장관 밑에 설치가 돼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정을 하지 그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3번이 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6번. 정부 조직. 자, 이것도 무슨 뭐 법령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정부 조직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정부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뭐 큰 문제가 없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정부 조직법 이렇게 되잖아요. 부, 처, 청 이런 것들이 주로 정부 조직법에 규정이 돼 있죠.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부, 처, 청으로 한다. 요거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에서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있잖아요. 금방공원, 금융위원회,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요거만 이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에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4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 처, 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고 감사원은 이거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원법에 규정이 돼 있지 정부조직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정부조직법에는 주로 요게 규정이 돼 있어요. 부, 처, 청. 틀렸죠. 금융감독원 이것도 당연히 정부조직법 그런 게 아니겠죠. 무자본 특수법인이에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도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이거예요. 부, 처, 청 위원회예요. 위원회. 다만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자 우리가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밑에 설치가 돼 있어요. 인사혁신처 밑에. 그러니까 인사혁신처하고 행안부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정부 조직 만들어주고 정원 관리하고 이런 거는 행안부 장관 소관이지만 인사, 보수, 연금 이런 거는 인사처 소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청이라는 거는 징계 같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억울합니다라고 하면 재심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중앙인사기관 소속기관이에요. 행안부 소속이 아니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특허청은 행재정상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우리가 책임운영기관이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있고 중앙 책임운영기관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이게 부나 처나 청의 형태로 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이 유일하게 특허청입니다. 특허청이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인 책임운영기관이다. 이거 수업도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요거만 맞는 내용이에요. 요거 다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늘 이게 뭐 나오던 문제 아니죠. 안 나왔던 문제니까 신경향 뭐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고 이게 무슨 뭐 법령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일이 뭐 정부조직법이나 감사원법이나 금융감독원법이나 이런 걸 다 찾아봐서 뭐 그런 문제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의 성격, 여기 정부조직법 이 법의 성격만 알면 이런 거 다 이게 틀린 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또 이런 문제 하나 볼까요? 공공서비스 공급주체 유형과 예시. 자, 이것도 심화 수업 때 그 입문 때부터 제가 심화 수업 때까지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방식 그리고 얘도 어떤 기관들이 어떤 기관이고 그 예를 들어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억이 오래 가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 예시를 들어드리잖아요. 뭐 한국 마사회 같은 경우는 말 타고 놀다가 적자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이 공공기관의 유형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이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이라는 게 있죠. 공기업은 또다시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집행형이 있어요. 위탁집행형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정원이 50명이 안 되는 그런 소규모 공공기관은 기타입니다. 기타. 이 기타에는 이사회를 구성 안 해도 되고 감사 안 받아도 되고 뭐 해요. 이거는요. 근데 이제 이런 기관들은 규모가 좀 큰 50명이 넘어가는 이제 큰 공공기관인데 준정부하고 공기업의 기준은요. 자체 수입의 비중이 50% 이상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예산 중에 50% 이상을 자기들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돈벌이가 좀 짭짤하게 되는 그런 공공기관은 공기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준정부기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장형 공기업은 시장에 갖다 내놔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돈벌이를 더 잘하는 공기업을 시장형이라고 해요. 85%예요. 자체 수입의 비중이 85%가 넘어가면 시장형 공기업이에요. 현재 15개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준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시장형 공기업은 주로 흑자가 났다, 뭐 돈 잘 번다 이런 소리 별로 못 들어봅니다. 그런 게 이제 마사회, 뭐 조폐공사,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이것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수업 때 기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 타고 놀고 최순실한테 말 빌려주고 하다가 마사회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이건 시장형은 아니다. 조폐공사 돈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 5만 원권 만들면 회수가 안 되고 회수율이 20%밖에 안 돼요. 전부 지금 5만 원권은 뭐 비타 500박스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사과 박스에 들어가 있고 유병헌이 가방에 들어가 있고 아궁이 속에 감춰져 있고 회수가 안 되니까 돈 자꾸 찍어내야 돼요. 조폐공사 돈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수자원공사 옛날에는 이게 괜찮았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하면서 22조를 4대강에 쏟아부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게 경영이 어려워져서 이게 준시장형으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가스라든지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 자, 그다음에 준정부기관은 요거는 이제 50% 미만 자체 수입의 비중이요. 근데 기금관리형은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자산이나 돈이나 뭐 이런 연금 이런 걸 대신 맡아 관리해 주는 기관들이에요. 연금관리공단, 자산공사 뭐 이런 것들이죠. 돈 주로 맡아서. 위탁집행형은 이건 돈이 아니라 시설이나 무슨 지역이나 집단이나 어떤 어려운 뭐 계층들, 뭐 소비자라든지 농어민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이 준정부기관.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그런 보호 기능을 위탁받아서 대신 집행한다. 이건 기금을 도신 위탁받아서 관리한다. 이건 기금관리요. 그리고 연금공단. 무슨 연금공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준정부기관이에요. 그다음에 시설, 지역, 집단 어떤 계층을 보여주는 한국소비자원,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이런 게 위탁집행형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이런 게 전부 위탁집행형. 시설이나 지역이나 뭐 집단 관리해주는. 그래서 공공기관의 유형이 이런 식으로 된다 해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고 또 심화 수업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드려요. 이게 꼭 50% 이상으로 해서 공기업이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지정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책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KBS, EBS 같은 경우 이건 100% 정부가 출자한 정부 산하 단체예요. 그럼 당연히 이 논리에 따르면 공공성이 강하니까 공공기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가 안 돼도 훨씬 정부 출자 지분이 한전 같은 여기 한전이 여기 들어있는데 한전은 정부의 출자 지분이 24%밖에 안 돼요. 정부 출자 지분이 24%밖에 안 되는데 왜 공공기관으로 돼 있냐? 이거는 전기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전기가 이제 만약에 부족하면 모든 기관 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해가지고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전은 공공기관에 집어넣고 얘들은 100% 출자를 했지만 공공기관에 빠져 있어요. 왜냐?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이미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책적으로 배제시킨 거예요. 그 적용해서. 그래서 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정도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게 그렇게 새로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1번 틀렸죠. 어디에도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시장 마사에 말 타고 놀다가 준시장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연구재단은 연구기관 지원해주는 기관이에요. 연구기관. 이거는 위택, 어떤 특정 집단이나 기관을 보호 육성해주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에요.
기금관리가 아니고 한국소비자원 이거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니까 요거는 위탁 집행이 되겠죠. 특정 시설이나 지역이나 기관이나 집단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육성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는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이게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